우리가 좋은 기업을 언제 사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큰 폭의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장기 이평선을 뚫는다. 이거는 추세적인 상승을 의미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요즘 그 종전 협상 뭐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네. 대북 관련주에 대해서도 좀 관심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아직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한데, 네네. 예, 이 관련돼서도 뭐 이야기가 있다 하시는데 한번 네, 알려주시죠. 맞습니다. 저도 일단은 좀 잘 됐으면 하기를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막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냥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만은 좀 볼 수 없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종전선언도 나왔고 이제 김정은이 솔직히 이제 좀 어떻게 아직 살아있는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뭐 정권이 교체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대북 관련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이제 대북 관련주라는 말부터 사실 조금은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이게 대북은 하나의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대북 관련주들의 본업, 대북이 없더라도 이 기업들이 정말 장사를 잘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였었나요? 조금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대북 관련주들도 분류를 좀 해놓거든요. 관광 관련된 부분들하고 이제 시멘트 관련된 부분, 인프라 관련돼서 뭐 전기라던가 이런 부분, 개성공단 관련된 부분, 비료, 철도, 자원개발, 가스관, DMZ, 비핵화, 물류 쪽으로 세세하게 제가 다 이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원개발 쪽에서 동국 아레네스 하나 정도 이제 움직였고요. 네. 보시면 여기 하나 정도가 5% 정도 상승했고요. 시멘트 쪽이 조금 움직임이 있었죠. 이제 성신양회가 움직인 건 동양 쪽에서 투자 목적으로 지분 취득을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어제 나왔었던 종전선언의 분위기가 이어졌다면 오늘도 어땠을까요? 전반적으로 대북 관련주들이 다 같이 움직였다는 그런 부분들의 표시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하루 반짝, 하루에서도 대부분 윗골이 많이 달고 음봉 전환하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들도 이제는 학습 효과가 돼 있는 거예요. 예전에 북한에서 핵 한 번 쐈을 때 반짝 떨어졌다가 거기에서 사면 된다 이런 것처럼 어떤 종전선언 얘기 막 나오고 하면은 대북 반짝 들어갔다가 트레이딩으로 빠져나오면 된다라는 인식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북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남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대북 제재가 한국과 북한 둘이서 협상한다고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변의 강대국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쪽들에서 결정을 해줘야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붙어있는 나라지만 우리나라 동포고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북한에 보면은 가끔씩 이제 나오는 얘기가 거기 밑에 정말로 지하 광물, 자원 이런 거 많이 묻혀 있다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저희의 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주가 기대감들 뭐 이런 것들이 선반영이 될 수는 있어요. 정말로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되기 전에 선반영이 될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일단은 이런 기업들이 정말로 실적들을 기본적으로 잘 내고 있는 상태에서 보너스 개념으로 다가온 뭐 남북 통일이라던가 이런 부분, 종전 선언 이런 것들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지는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상 북한 쪽으로 어떤 개발을 위해서 대규모 현금이 투입이 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풀어줘야 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누구죠? 어느 나라죠? 미국입니다. 미국 여러분. 지금 중국이 정말 가열차게 자꾸 미국에 덤비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어떻게 뭐 견줄 만한 그런 수준은 조금 안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유엔 안보리 미국에서 이러한 제재들을 풀어줘야지만
이게 현실화가 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이런 대북 개념으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시멘트 종목들이 오늘 올라갔다. 그러면은 내년에 어떤 대선 스토리 상에서 공급 물량이 늘어났을 때 건축 물량도 늘어나게 되면은 이런 시멘트나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해서 결국에는 수요들이 많아지면은 가격도 올릴 수 있고 수요도 늘어난다. 이런 부분으로 먼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북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뭔가 북쪽하고 네. 좀 가까워지는 분위기가 오르면 이제 상승하는 주식들 네.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그러니까 이러한 테마 자체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바람에 의지해서 접근하는 거는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너무 그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업의 본질을 보시고 만약에 트레이딩하는 분이시라고 하면은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북주 가지고 트레이딩하기 정말 어렵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대북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고 싶을 때에는 대북 개념보다 먼저 이 기업의 본질을 가지고 정말 대북이 없어도 내가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인가를 따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보통 대북 관련주는 그렇게들 얘기하시던데 네, 어떤 얘기가 북쪽하고 분위기가 좋으면은 네. 방산주를 싸게 싸졌을 때 방산주 샀다가 나중에 좋아지면 다음번에 팔고 그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죠. 네, 나빠지면 그때 대북 관련주 사가지고 싼 값에 사서 나중에 좋아지면 팔고. 맞습니다. 역발상도 굉장히 반대로 좋은 해야 된다 방법이에요.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긴 하던데. 그러니까 일단 요즘 테마, 이 순환매 형태의 테마, 특히 대북 관련주 같은 경우는 워낙 짧게 흐름이 지나가 버리니까 맞습니다. 잘못하면 그냥 다 고점에 물리는 수가 많으니까 네. 조심하자 이런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변동성은 이제 점점 커지죠. 다음 주 FOMC 회의 이후에 과연 테이퍼링 네. 얼마나 거칠어질 것이냐, 또 당겨질 것이냐,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언제 다시 시작이 될 것이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네. 자, 이러한 장세 어떻게 돈을 잃지 않고 이 가운데서도 벌려면 네. 어떠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네, 일단은 물론 저도 가치주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성장형 가치주 이런 부분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일단 기업의 본질을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다트의 이 사업 내역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전망 이런 것들 다 그 주식 담당자들이 작성을 해서 써놓거든요. 그런 것들을 읽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기업을 언제 사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디에서도 한 번도 공개를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오늘 좀 815 머니톡에서 최초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저 개인이 노하우,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찾아낸 저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시청자분들께 바라는 부분은 이런 기법들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하시고 이걸 가지고 나만의 노하우, 시청자 여러분 개개인만의 노하우로 더욱더 발전을 시키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10% 이내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것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정말 끊임없이 써와 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딱 4가지가 남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수급, 그리고 이동평균선, 추세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거래량 그렇게 4개를 종합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기술적인 분석을 웬만큼 할 수 있고 지표상으로도 괜찮게 확률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저 개인한테서는 좀 발견이 됐습니다. 일단은 종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HFR이라고 5G 관련주잖아요. 네. 이게 보게 되면은 10월 초 정도에서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옵니다. 12월 달 초까지요. 거의 2달 동안 이제 가파른 상승을 18,000원 초반에서 35,0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들을 보여줬어요. 거의 2개월 정도 되는 기간에 거의 한 95% 정도의 수익이 났던 거죠. 만약에 바닥에서 사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근데 이 시점을 만약에 여러분들 굉장히 짧게 보면서 이거 잠깐만 땡겨 볼게요. 일봉상 이게 일봉인데요. 일봉을 가지고 이렇게 땡겨서 봤을 때 여기에서 살만한 지표가 뭐가 나오나요? 제가 볼 때는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요. 네. 여기서 살만한 지표들이 안 보이는데, 자,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기간을, 여러분들 기간 길게 보는 연습하셔야 돼요. 기간이 짧은 것보다는 5일선, 10일선보다는 60일선, 120일선의 신뢰도가 더 높고요. 일봉보다는 주봉의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주봉보다 당연히 월봉의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찾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당겨보니까 나오죠. 여기 나오게 되죠. 전저점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가 지금 18,000원 부근이었어요. 여기를 찍고 일단은 주가가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구간에서 내가 뭐 살만한 지표들 여기가 한번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5월 달하고 6월 달에 한번 저점을 잡는 듯 하였으나 결국에는 121선 이거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못합니다. 한 번 맞고 떨어졌고요. 두 번째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실상 진바닥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121선을 맞고 저항대에서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사야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런 시점이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또 때마침 5G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주 소식 그리고 좋은 얘기들이 미국 쪽에서 5G를 구축을 해나가는 단계들, 자율주행이나 4차 산업 여러 가지들이 다 이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5G에 대해서 패싱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패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5G가 구축이 돼서 여러 가지 4차 산업의 기반을 만들어 놓고 6G까지 그리고 7G까지 여러 개가 연결이 되면서 순차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바이든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18,000원 이 지점에서는 일단은 손절을 잡고 사볼 만한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121선까지 갔을 때 여기에서 이번에도 맞고 떨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밑으로 크게 빠지지 않고 121선을 타고 좀 흐르는 파동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양봉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출현하면서 완전하게 장기 이평선을 뚫어버리죠. 네. 거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또 기술적인 분석의 지표, 거래량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이 정도 수준에서 지지부진하게 올라가다가 이 121선을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평균 거래량을 돌파하는 양봉 거래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대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터지죠, 거래량들이요. 굉장히 큰 폭의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장기 이평선을 뚫는다. 이거는 추세적인 상승을 의미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또 하나, 외국인들 어떻게 움직였죠? 이 정도 바닥을 찍었을 때 외국인들 지분율이 채 1%가 안 됐어요. 근데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4.83%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가를 내면서 가고 있는데도 외국인들은 이 종목을 왜 살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5G가 지금 솔직히 전부 다 좋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에 말씀드렸던 서진 시스템 그리고 이런 HFR 같은 종목처럼 개별적으로는 섹터 내에서도 분명히 좋은 종목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는 그러면 네.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네. 지금 매수의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길게 봤을 때 네. 전저점보다 더 낮게 떨어지는 그날이 매수의 타이밍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일단은 그것도 맞고요. 예. 1차적으로 여기에서도 한번 매수를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이게 양봉을 내면서 거래량들이 크게 변화가 없었고요. 네. 그리고 121선을 두 번째 이탈하는 지점에서는 여기에서 사셨어도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짧지나마 짧게라도 수익 실현을 하고 일단은 기다려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접근할 타이밍을 한 번 더 찾아봐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네네. 매수의 타이밍을 딱 네. 조건을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조건은 일단은 이거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즐겨 쓰고 유용하게 보는 방법들이에요. 예. 만약에 이거를 잠깐만 좀 당겨 볼게요. 네. 이거를 당겨 놓고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지금 5일선이 저 21선을 돌파하는 그 골든 크로스가 네네. 발생했을 때를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 앞서서 매수의 타이밍을 잡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는.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는 거죠. 어떻게 네네. 그 전에
골든 크로스가 아닌 5일선이 21선을 통과하는 그 골든 크로스가 아닌 네네.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그 저점을 잡아내느냐.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일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는 조금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향후의 지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제 제가 보는 방법은 저는 항상 이제 말씀드린 게 무릎에서 어깨 정도까지만 하시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약간 이제 어떤 발목 정도? 그 정도에서 잡기를 원하는 타이밍일 때 제가 이제 이런 기법들을 좀 쓰거든요. 네. 보시게 되면 이게 조금 이쪽으로 당긴 겁니다. 최근 날짜가 나오지 않고요. 9월 달까지를 마지막으로 좀 당겨봤어요. 예.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매물대 이게 제가 또 표시해 놓은 것들이 매물대거든요. 이 구간대 2만 원 초반에서 2만 1,000원대에서 얼마 정도의 거래량 비중이 여기에서 실렸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예요. 네. 여기 보시면 16%로 가장 16%대로 가장 높은 매물대를 여기서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일단은 이 매물대에서는 지지대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은 매물대가. 네, 가장 높은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항상 좀 지지를 받는다. 그래서 전저점이 또 여기에서 5월 달에 형성이 거의 3중 바닥으로 됐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신뢰도가 있는 바닥이다라고 일단은 1차적인 접근이 바닥 사인으로 한번 나왔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게 정말 진바닥인지 확인을 하는 과정은 시간이 조금 흐르면은 확인이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기간을 좀 늘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바닥인 줄 알았으나 이게 올라가면서 장기 이평선을 못 뚫고 결국에는 내려오는 신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본전이건 아니면 약손실이 됐건 조금 더 기다리셔가지고 아니면은 소폭의 한 5% 수익이건 일단은 매도를 하고 한 번 더 바닥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바닥이 어디에 있다? 조금 더 전이죠. 3월 달에 한 번 더 이 바닥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익 실현을 했건 손절을 했건 다시 한번 여기 18,000원대에서 초반에 잡아볼 수 있는 바닥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중소형주 하나의 케이스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또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최근에 LG생활건강 하나 더 볼까요? 이거 지금 화장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섹터로 분류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실적이 바닥은 찍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또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 보시면은 이때 이제 178만 4천 원까지 6월하고 7월 달에 갔다가 여기에서 윗꼬리들이 많이 달리고 특별하게 이제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구간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실리지가 않았잖아요. 옆으로 횡보할 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조금 하락의 징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때부터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시작이 됩니다.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때 또 거래량이 큰 폭이 동반이 되고요. 이때 분명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팔았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 지분율이 이때 높았을 때 46.5%였는데 하락하는 구간에서 계속 줄어들죠. 똑같이요. 같은 모양으로 줄어듭니다. 주가랑. 같은 모양으로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요. 여기에서 또 한 번 파동이 나왔죠. 하락 파동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60일선을 맞고 떨어졌어요. 돌파를 하지 못하고 떨어지는데 또 외국인 지분율 같은 파동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개인들은 사고 있다는 얘기죠. 진짜 안타까운 그런 수급의 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100만 원을 깨지 않고 105만 원 부근에서 반등을 조금은 해줬어요. 이게 과연 이제 리포트의 힘인가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봉상에서는 기간을 2020년 9월부터 보더라도 안 보여요. 여기서 뭔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판단할 만한 요인들이 일봉상에서는 여러분들 확인이 안 됩니다. 주봉으로 가볼까요? 아까 제가 주봉이 더 신뢰도가 높고 월봉은 신뢰도가 더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주봉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쌍바닥, 삼바닥 전략 어디인가요? 딱 나오죠. 네, 105만 원. 여기에서는 손절을 잡고 사볼 만한 자리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어떤 게 쌍바닥, 삼바닥 전략인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예. 여기 보이시죠? 2020년 3월 달의 가격이에요. 네. 월봉상으로, 주봉상이죠? 주봉상으로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동안 105만 원 부근에서 주가가 형성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걸 다지고 올라갔죠.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 이 짧은 기간에 주봉 4개만 가지고 바닥을 판단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2021년 12월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기간을 넓혀서 일봉으로는 볼 수 없는 바닥을 기술적으로 찾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형성됐던 가격들, 여기에다가 아주 뭐 정확하게 이렇게 0.1mm 막 이렇게 그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이거 딱 지워놓고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 보시면 여기 옆에 차트에 이렇게 수직선, 수평선 그을 수 있는 차트들, 도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옆에 보시면 이게 조금 지금 옆에가 잘 안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갖다가 대충 그으시면 돼요. 이 정도에서는 사볼 수가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역시 네. 비슷한 패턴을 보인 같은 전저점. 패턴이에요. 네. 그때 부근에서는 사자 이렇게 보면 되는 네, 건가요? 아주 나쁜 기업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지점에서는 아무리 오미크론 변이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반드시 주가의 반등은 올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서 누가 샀을까요? 투자 동향 잠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닥을 찍었을 때 여기 보세요. 여기 빨간불 들어와 있는 거 이때 105만 원 찍은 다음 날 12월 1일부터죠. 이때부터 누가 샀죠? 누가?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보험, 기관이 사서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기관들도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다 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도 보고요. 이런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조율질할 때에는 어떤 기업의 내용만 가지고는 이런 지점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점에서 이런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는 단기 상승을 시켜놓는다. 그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 변동성 장세에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우리 차장님만의, 사차장님만의 그 트레이딩 기법인데, 네. 자, 일단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지금의 시점, 그러니까 지금이 지금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시점이라면 지금과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가진 이전의 그 지점의 전저점 부근이라면 지금 네. 매수해도 된다. 꼭 이렇게 일봉은 아니에요. 그게 주봉이 될 수도 있고 월봉이 될 수도 있어요. 중소형주도? 네네. 중소형주도.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럼 그 차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 봤었던 HFR이거든요. 네. 이거 보시면 일봉상으로도 바닥이었지만 이거 지금 주봉으로 넘어온 겁니다, 여러분. 네. 주봉 넘어온 거예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2021년 3월 달에 주봉상으로도 바닥이 같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또.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일봉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일봉이나 네. 주봉으로. 네. 일봉이나 주봉, 월봉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일봉은 그 차이가 없는데 네. 주봉으로 차이가 있다. 그럼 그것도 사볼 만하다라고 보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봉이나 월봉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뢰도는 더 더 높아진다. 높아진다. 네. 월봉. 네. 그러니까 일봉보다는 오히려 주봉이나 월봉이 그럼요. 더 신뢰도가 있다. 이거 지금 잠깐 월봉으로 보고 잠깐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주봉상에서는 여기까지 확인이 됐는데 월봉으로 당기면 지금 바닥 어디인가요? 제가 잠깐 한번 그어볼게요. 네. 자, 수평선 그으면은 대략 이 정도 지점입니다. 10,000원. 여기까지 오면은 몰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일은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 만약에 5G가 구축이 되고 이 통신에는 항상 그 사이클이 있어요. KMW 같은 종목도 한창 좋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업황이 공백기가 반드시 생기거든요. 5G 투자해놓고 6G까지 한참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적 공백기 적자 기간이 생기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 10,0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럴 때는 사서 모으세요. 네. 정말 나중에는 좋은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지금 일단 저 주봉상으로 주봉, 일봉에서 확인을 하시고 점차 기간을 늘리면은 더 높은 신뢰도로 갈 수 있고 거기에서 정말로 살 수 있다고 하면 진바닥을 잡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본인의 감이 좀 필요하겠네요. 감도 필요하고요. 연습, 무수한 트레이닝 그리고 본인만의 노하우를 정말로 접목시켜서 이게 확률이 얼만큼 나오는지 지나간 차트들 보고 공부하셔도 되고요.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무수하게 많이 거쳤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교보증권 명동지점 사용관 차장님과 함께 오늘 이번 주의 시장 한번 점검해 봤고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 어떻게 잡아나갈지 점검해 봤는데요.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하나의 또 트레이딩 방법이니까 한번 스터디해 보시고 자신에게 잘 맞춰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네. 그 남의 거를 그냥 따라 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자기 걸로 또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잘 한번 공부해 보시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